오늘의 주제는 화타를 놀라게 한 한국의 나노기술입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인수일 교수님께서는 현재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에서 에너지 시스템 공학 교수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며 최근 연구로는 자가 면역 기능을 배양하는 나노테크 침을 개발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인공광합성 연구, 빛 에너지와 바이오 에너지 융합 전지를 연구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인수일 교수님을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구에서 올라온 인수일이라고 합니다. 예. 아유, 이게 한국말로 하니 얼마나 편해. 이것도 영어로 하면 되게 힘든데. 자, 이제 본 강의에 들어가 이제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1시간 거의 잡아먹었어요. 어휴, 예. 이게 디지스트예요.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라고 한국에는 과학기술원이 4개가 있어요. 예. 대전에 한국과학기술원이 있어요. 이제 46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지금 신성철 총장님이 지금 그 졸업생으로서는 첫 번째 총장이에요. 카이스트 졸업생으로서는 첫 번째 총장이에요. 예. 카이스트 3기인가 그래, 신성철 총장님이. 예. 이분이 이제 디지스트 초대 총장님을 하셨어요. 예. 제가 그분 아래서 비서실장하고 그 대외 협력처장을 했죠. 예. 이런 건 녹화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과학기술원이 한 20몇 년 됐어요. 예, 20몇 년 광주과학기술원이 생겼고 그 다음에 디지스트가 먼저 생겼어요. 예, 원래 디지스트는 이제 연구원에서 출발했다가 2011년부터인가 대학원이 오픈을 하고 과학기술원법에 의해서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니스트가 뒤늦게 과기원으로 이제 변환됐어요. 처음에는 국립대로 출발했다가 과학기술원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4개의 과학기술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디지스트에 제가 몸담고 있고, 이게 이제 멋진 건물이에요. 정말 멋진 그 연구시설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원 하면 정말 연구를 하기에 최적의 어떤 시설과 인력과 뭐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는 6개 전공이 있는데 6개 전공 중에서 이제 신소재공학과, 신소재공학 전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통신이 있고, 로봇 공학이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공학이 있고, 그 다음에 뇌인지 공학이 있고, 뉴바이올로지 이렇게 6개가 있어요. 제가 있는 데는 에너지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서 일하고 있고, 뭐 심지어는 20명이 찾아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기 피자도 사주고, 찾아가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조차도 도전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전화번호 주고받고 많이 얘기하고 해도 거의 연락이 안 와요. 그러니까 하는 거지. 근데 또 그렇게 도전하는 애들은 내가 귀여워요. 그 근방에 중학생이 20명이 막 와갖고 교수님, 그 교수님이라고도 안 하지. 선생님 그러고 와가지고 피자 사주세요. 실험실 구경시켜 주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직접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나노 적지 마세요. 적을 필요 없어요. 적으면 그렇죠. 그냥 보시기만 하세요. 뭐 저는 적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적으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집중해서 앞에 있는 거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이해가 안 가시면 질문하시면 돼요. 질문하시면 됩니다. 뭐 별거 아니에요. 나노라는 거에 대한 사이즈를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보통 나노라고 하면 1에서 100 나노미터 정도를 얘기해요. 단위가 나노미터인데, 그러면 이 1에서 100 나노미터 사이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리포솜, 덴드리머, 골드 나노쉘, 퀀텀 닷. 이제 퀀텀 닷 TV가 나왔어요. 퀀텀 닷 TV. 이제 퀀텀 점프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그 나노월드에서 흔히 과학자들 사이에서 쓰던 용어들이 이제 대중화되기 시작했어요. 나노. 뭐 나노 화장품도 있고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그 퀀텀 닷은 그만큼 아주 작은 그 입자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플로렌 이런 것들은 그 유명하죠. 굉장히 유명. 그게 우리가 나노 과학자들이 흔히 얘기하는 어떤 그런 사이즈가 요 정도 범위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테니스 공이 하나 있잖아요. 테니스 공이 10의 8승 나노미터인 거예요. 10의 8승 나노미터. 엄청, 그러니까 이 나노는 굉장히 작아서 주사 현미경으로 이렇게 봐야 돼요. 전자 현미경으로 봐야
간신히 보일까 말까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세계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죠. 그리고 사이즈가 작아지면 물성이라는 게 바뀌어요. 예. 어떤 물질의 성질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응용 범위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나노 입자의 모양을 컨트롤하는 것만으로도 신기했는데 모양을 컨트롤하면 이 여러 가지 물성이 바뀌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요 1나노미터에서 100나노미터 정도의 사이즈 컨트롤을 해요. 사이즈 컨트롤. 그 여러 가지 합성 방법을 통해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눈에도 안 보이지만. 그리고 이 나노 입자의 표면에 우리가 뭘 붙일 수가 있어요. 그걸 작용기라 그러는데 화학 반응을 통해서 작용기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 여기에 서피스 차지도 있고, 뭐 안티바디나 뭐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특정한 어떤 몸속에 있는 뭘 찾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모양을 별 모양, 세모, 뭐 동그란 모양, 주사위 모양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재도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어요. 메탈부터 시작해서 폴리머 등등 다양한 소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나노에 대한 사이언스는 익히 많이 대중화되어 있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중화되어 있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를 바꾸면 같은 사이즈라고 같은 소재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요. 이 원리가 퀀텀 닷 TV에 들어가는 거예요. 테레비는 기본적으로 많은 색상을 구현해야 되잖아요. 선명하게. 그래서 이제 LED TV 같은 거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퀀텀 닷 TV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도 이런 거예요. 같은 물질이지만 사이즈를 튜닝을 하면, 사이즈를 변화를 주면 색깔이 이렇게 다 바뀌어요. 굉장히 많은 물리화학적인 스토리가 배경에 있지만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라피, 치료에도 쓸 수가 있고, 드럭 딜리버리, 약물을 전달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진 딜리버리, 뭐 바이오 이미징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진찰, 진료 이런 데도 쓸 수 있고, 이미 나노라는 건 여러분 생활 주변에 굉장히 많이 와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해하고 응용할 것이냐는 조금 어렵긴 하죠.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뭐 핸드폰 주머니 안에 있는 것 다 이해하고 쓰진 않잖아요. 자동차 몰고 나가지만 자동차에 대해서 다 모르잖아요. 그만큼 사용자 위주로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노 월드가, 나노 세상이 우리한테 굉장히 가까이 와 있구나,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구나,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떤 연구를 하냐? 저는 원래 이제 계산화학이라는 거, 컴퓨터로 화학을 했어요. 컴퓨터를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얼마 안 가서 모든 게 컴퓨터로 다 될 줄 알았어요.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실험으로 이렇게 전공이 바뀌었는데, 여러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이렇게 요게 이제 나노 입자를 합성한 거예요. 나노 입자 합성한 건데, 요 나노 입자를 이 TEM이라는 걸로 찍은 거예요. 그럼 요게 사각형으로 생겼죠? 사각형으로 생겼는데 한 면의 길이가 한 30나노미터 정도 돼요. 이 주사위 모양이에요. 주사위. 정육각형 주사위 모양인데, 요거 합성하는 게 우리가 난이도로 말하면 10점 만점에 한 7.5 정도 돼요. 굉장히 어려운 합성 방법인데, 이렇게 합성해 가지고 또 몇 가지 단계를 거치면 요 속이 뻥 뚫린 나노 입자가 돼요. 속이 뻥 뚫린 나노 입자.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7.5, 여기까지가 한 9.8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구석을 딱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생겼어요. 요 구석을, 한 구탱이를 딱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카퍼 옥사이드하고 타이타늄 다이옥사이드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걸 우리가 전자현미경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뭐랄까 빗살무늬 비슷한 게 있잖아요. 이게 아톰들이 이렇게 배열된 거예요. 아톰들이 배열된 거예요. 그래서 카퍼 옥사이드는 그 P 타입이고, 요거는 N 타입이고, 우리가 그 반도체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럼 얘네가 이제 빛을 받으면 전자가 한쪽으로 샥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이오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내용은 이해 안 하셔도 되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쉐입을 컨트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물성이나 여러 가지 물리화학적인 특성을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디바이스라든가 아니면 그 응용 범위를 무궁무진하게 확장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던 사람인데,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침은 왜 연구를 하게 됐냐면, 이제 침 얘기 나왔어요. 침 얘기. 침은 참 신기한 의료 수단 중에 하나예요. 치료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침 하면 그냥 바늘 모양의, 바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바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오늘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들고 나온 건데, 뭐 원침, 봉침, 참침, 원리침, 호침, 적침, 뭐 이렇게 뭐 사이즈 길이와 모양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다 설명드릴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길고 뾰족한 그런 것들이 침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한의원에서 쓰는 침인데, 이게 침병, 여기에 손으로 잡는 거예요. 이렇게 코일처럼 이렇게 생겨서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이렇게 생겼어요. 침병. 그 다음에 침신, 침 몸체에 해당하는 여기가 한 3, 4cm 정도 되는 바늘 모양의 길고 뾰족하죠. 그래서 이쪽을 그 혈자리에다가 콕 찌르는 거죠. 침 맞아보신 분? 많이 안 맞아보셨네. 혹시 어렸을 때 손 안 땄어요? 체하면? 그거밖에 없었잖아요. 가정의학이. 엄지 따고, 손가락 따고, 발가락 따고. 안 해보셨구나. 지금도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침구술의 기초 이론은 경락학설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잘 몰라요. 중요한 거는 그 굉장히 많은 혈자리와 경락과 이런 것들이 경험과 그 관찰과 그 선배 한의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밝혀진 거죠. 지압을 해도 효과가 있고, 수지침이나 요즘은 어제 검색어에 떴던 것 같은데, 귀에 뭐 또 이 침자리에 있다. 그래서 이런 그 혈자리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연구 대상이에요. 연구 대상입니다. 제 연구 범위에 들어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양의학에서의 침의 관점과 현대의학에서의 침의 관점이 조금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그거까지 오늘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동양의학에서 바라보는 이 침에 치료되는 기전 관점과 이 현대의학이라고 하는데, 사실 현재에도 침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고전의학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동양의학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현대의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어떤 그 과학적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는 할 수 없어요. 이 자리에서는 할 수 없고, 어쨌든 그런 그 서로의 관점이 있다. 관점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침의 역사를 길게, 아주 길게 봐요. 아주 길게 6,000년을 봅니다. 6,000년을 보는데, 침 얘기가 어디에 최초에 나오냐면 BC 500년에 인도의 명의 지바카라는 이 명의가 있었어요. 이 명의가 양손 중에 한 손은 양낭, 그 다음에 한 손은 침을 들고 태어났대요. 뭐 그 당시엔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침이 이게 이 BC 500년에 얘기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스톤 에이지, 석기 시대에도 이 돌이나 동물의 뼈, 여긴 흑요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침으로 썼다는 기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고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중국의 황제내경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로 치면 동의봉암에 해당하는 굉장히 유명한 이런 뭐 의학 서적에 침에 대해서 언급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 여러 가지 그 의학 서적들고 뭐 연구가 있지만, 그 나노 기술을 침에다가 직접 적용한 사례는 2016년에 제가 발표한 논문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침 표면에 뭘 바르고 붙이고 뭐 이런 거는 하는데, 침의 소재와
모양을 바꾸는 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그거는 최초예요. 최초입니다. 이걸 하고 싶었어요. 제가 영국에 유학 갔을 때부터 이걸 하고 싶었는데 제 연구비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내가 연구실을 가지게 되면 이 연구를 꼭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침은 촉매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촉매가 제 연구 분야이기 때문에 촉매는 뭐냐면 화학 반응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화학 반응이 잘 가게 하는 게 촉매예요. 그게 촉매의 정의예요. 침은 꼽았다 빼면 돼. 그게 우리가 약 먹는 것처럼 없어지지 않아요. 소화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꼽았다 빼는데 치료가 되는 거야. 화학작용, 몸속의 화학작용. 그러니까 침은 촉매인 거예요. 우리 정의로 따지면 촉매인 거예요. 그래서 촉매하는 사람이 어떤 침이라는 촉매의 소재와 이 모양을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6년에 이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전에 이 논문 발표하기 전에 고생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발표를 해요. 그리고 나서 힘을 얻어요. 힘을 얻어가지고 2017년도에 침으로 암을 치료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연구를 시작해서 논문을 세계 최초로 또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할 때 물론 이제 패스트 팔로워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거 잘하잖아. 패스트 팔로워 잘해요.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그 처음 발견하는 거, 처음 뭐 하는 거, 그거 노벨상 다 가져가는 거. 누가 처음 했냐? 제가 특허나 뭐 해보니까 이 한 게 개념이 비슷하다고 뭐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세계 최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연구를 하게 된 거죠. 만약에 세계 최초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공을 안 들였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딴 거 할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항상 도전적인 거, 그런 창의적인 거 이런 거 찾다 보니까 나만의 어떤 거 이런 거 찾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동양의학이라는 게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서양 철학한다 그러면 서양인들이 좋아할까요? 굉장히 뭔가 어설플 거예요. 어설프다고. 만약에 어떤 백인이 동양 철학한다, 한국사 한다, 한국어 한다 그러면 그렇게 쉽게 우리가 이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한이라는 어떤 정서까지도 우리가 전달해 주기는 되게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불편할 거야. 본인은 난 다 알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불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학하고 동양의학은 그 관점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오해의 소지가 얼마든지 있는 발언이긴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동양인이 동양의학을 하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그냥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과학적인 어떤 기술을 적용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침의 소재가 이제 우리가 스테인리스 스틸이라는 게 있어요. 스테인리스 스틸이 뭐냐면 부식하지 않는 철. 뭐 이렇게 정의하면 돼요. 왜 부식을 하면 안 되냐면 부식을 하면 톡식한 거, 몸에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파상풍 같은 거 못에 찔리면 병원 가서 파상풍 주사부터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절단해야 돼. 우리가 살인의 추억인가 거기 보면 못이 박혀 있는 나무로 한 대 찔려갖고 형사가 다리를 절단해야 되죠. 옛날엔 파상풍이 되게 무서운 병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부식하는 게 굉장히 사람 인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철이 특히. 철이 그런데 스테인리스 스틸이 우리 생활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와요. 이거 그게 한 100년 전에 발명된 굉장히 이 세상을 바꾼 발명품 중에 그래서 병원에 가면 전부 우리가 쉽게 말하는 스탱이야, 스탱. 스테인리스 스틸. 그것도 자석에 붙어요. 철이지만 다른 원소들이 들어있어요. 다른 원소들이 들어있는데 1950년대부터 스테인리스 스틸을 침의 소재로 썼어요. 그전에도 여러 가지 썼지만 의료용이라는 게 인간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스테인리스 스틸로 바뀌었고 그리고 얼마 지나서 이제 일회용 침으로 다 바뀌어요. 전에는 침을 어머님 아버님들이 대충 손 딸 때 바늘 갖다가 촛불이나 성냥불이나 라이터에 이렇게 해갖고 손 따고 발 따고 다
머리에다 이렇게 머리기름 발라서 가정의학이 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일회용 침으로 다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침의 소재가 1950년대부터 이렇게 스테인리스 스틸로 바뀌면서 이렇게 예쁜 모양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요즘 미용에 한참 쓴다는 그 매선침도 있어요. 실을 가지고 쭉 집어넣어 가지고 당기면 미용에 많이 써요. 미용에. 원래는 저기 다른 용인데 미용 때문에 이제 인기가 많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톡스 주사를 안 맞아도 이게 피부가 탱탱해진다는 그런 매선침입니다. 전기침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촉매를 하고 화학을 하고 물리화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침의 소재, 마그네틱 그 자기장이나 아니면 그 뭐 열을 낸다거나 침이 빛을 낸다거나 이렇게 침 뭐 바늘같이 뾰족하고 긴 단순한 거지만 어떤 식으로든 나노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변화를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플라즈모닉 이펙트라고 뭐 어려운 용어지만 이 다양한 그 나노 기술들을 이용해서 표면을 해보자.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침은 피부 속으로 쑥 들어가요. 피부 속으로 쑥 들어가요. 피부는 조물주가 창조한 굉장히 완벽한 표면이에요. 프로텍션이. 함부로 바이러스가 침투하기도 어렵고, 우리 체내에 있는 노폐물이 또 밖으로 나가고, 굉장히 완벽한 그 보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침이 쑥 들어왔어. 그럼 얘는 침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의료기기고,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허가가 잘 안 나요. 몸 밖에 붙이는 거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쉬운데 몸 안으로 들어가요. 깊숙이 들어가요. 찔렀다가 빼면 피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원리는 이래요. 그 침이 쑥 들어가면, 자, 침입자가 막 들어왔으니까 이제 비상벨이 막 울리겠지. 그러면서 이제 막 감싸요. 막 감쌉니다. 신경이나 뭐 여기 주변에 조직들이 막 감싸서 뭘 하겠어요. 얘가 뭘까? 얘가 뭘까? 막 만져보겠죠. 그럼 그 신호를 얘가 뇌로 보내요. 야, 어디에, 몸에 어디에 뾰족하고 날카로운 뭔가가 들어와서 벌써 통증이 확 오는 거예요. 침으로 안 찔러도 우리 여기 솜털 위에 개미보다 더 작은 벼룩, 뭐 그보다 더 작은 어떤 게 지나가도 다 느끼잖아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전기화학적인 디바이스예요. 바이오 디바이스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눈은 2.0 일렉트론 볼트의 밴드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물을 인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만한 후각, 이만한 가스 스펙트로스코피가 없어요. 손으로 만져가지고 아마 내 남편도 구분할 수 있을 거요. 남의 남편, 내 남편. 굉장한 후각, 시각, 촉각, 이만한 디바이스가 없습니다. 그럼 이게 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전기적인 신호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여기서 솜털을 어떤 조그만 벌레가 지나가면 그 솜털을 치고 지나가겠죠. 그 황당한 정도의 뭐 손은 그렇다 치고 저 발끝에, 특히 손끝과 발끝은 통증을 제일 많이 느껴서 고문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 발끝에 있는 신호도 뇌에서 눈치챌 정도잖아. 그죠? 엄청난 디바이스. 이거 아무리 기술이 개발되고 세상이 바뀌어도 이런 인간의 종합적인 첨단 이런 디바이스, 전기화학적인 디바이스는 이게 다 전기 신호에 의해서 뇌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을 판단하고 인지하고, 그래서 필요하면 백혈구를 막 보내는 거야. 보내겠죠. 침입자가 들어오면 백혈구도 보내고, 그러면 얘가 이제 혈자리를 자극하면 뇌에서 이 혈자리는 오장육부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전부 연결이 돼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건 다른 문제고. 그래서 뇌에 신호를 보내. 우리가 그러니까 한의학적으로 어디가 아파서 그 혈자리에 침을 놓으면 그게 좀 나아진다라는 어떤 근거도 있고 문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다 침을 놓는 건데, 그러면 그런 통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뇌에서 명령을 내려. 호르몬을.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는 케미칼 공장이 있어요. 호르몬을 만들어낼 수 있는 케미칼 공장이 있는데 몸속에서 그걸 만들어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통증을 줄여줘요. 그건 미국에서도 명확하게 밝혀진 거예요. 침구사들이 많이 있고. 그럼 그건 뭐냐면 그걸 가지고 자가 면역 기능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침을 안 해도
다 자가 면역 기능이 있어요. 특히 태어난 지 6개월 안에 있는 아기들은 웬만해선 병에 안 걸려요. 엄마가 준 자가 면역 기능이 굉장하거든. 예. 그래서 모유먹이라고 그러는 거고, 특히 자연분만하라는 여기가 거기 있어요. 그 자연분만하면서 아기가 자가 면역 기능이 더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예. 그래서 자가 면역 기능은 점점점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어요. 예. 그러니까 노인들이 병에 잘 걸리고 잘못해서 감기가 굉장히 무서운 거야. 예. 감기 걸리면 만병의 근원이 돼요. 그런데 어린애들이나 노인분들이 병에 걸리면 이제 자가 면역 기능이 그러니까 평소에 잘 먹고 튼튼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자가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게 침이에요. 예. 그걸 저는 전기화학적으로 접근하는 거고, 동양의학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그 음양의 조화다. 예. 뭐 듣기다. 기를 듣겠다. 뭐 이렇게도 설명하고, 예.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쪽으로는 잘 설명 안 해요. 이건 충분히 전기화학적이고 물리화학적이고 뭐 그렇다. 예. 그래서 생각한 게 이건 침의 표면을 전자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면, 예. 그 현미경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생겼어요. 평평하게. 이게 침의 표면이에요. 확대해서 본 거예요. 50 마이크로미터로 쫙 확대해서 쭉 끌어당겨서 본 거예요. 예. 그럼 이렇게 표면이 그러면 아까 그 전기 신호를 줘야 되는데, 예. 굉장히 많은 신호를 주면 뇌가 좀 더 인지하기 쉬울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촉매를 하는 사람들은 표면적을 넓히는 게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밥 먹고 하는 일이에요.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는 첫 번째 사이즈가 작아져야 돼. 단위 면적단 파티클이, 예. 그러니까 그냥 이만한 상자 하나가 가지는 표면적보다 그 상자를 채우고 있는 깨알 같은 그 파티클들이 꽉 차 있으면 그 파티클들의 표면적은, 예? 그 서울운동장만큼 많아져요. 예? 그러니까 왜 표면적을 넓혀야 되냐면 모든 케미칼 리액션은 표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화학작용은 어떤 촉매나 물질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 속에서 일어나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표면적이 넓어야 되는 이유는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면적을 넓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예, 그 프로덕트를 많이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석유화학공업이나 뭐 여러 가지 촉매를 필요로 하는 데서 하는 일은 표면적을 얼마나 넓힐 것이냐. 거기에 액티브 사이트라고 그래요. 그 활성 가능한 그런 그 사이트가 얼마나 많아질 수 있겠느냐. 그게 늘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침이 정말 의료에 효과가 있으면 표면적이 넓으면 당연히 더 많은 전자를 주고받을 것이고 더 많은 신호를 주고받을 것이다라는 개념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침에다 구멍을 뻥뻥뻥 뚫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구멍이 보이죠? 예, 굉장히 예쁘죠. 이게 이렇게 미세한 구멍은 화학적인 방법으로밖에 못 만들어요. 기계적인 방법으로는 힘들어요. 이걸 좀 더 확대하면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화구처럼. 예, 이걸 더 크게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예, 그러면 요거에 비해서 구멍이 없는 거에 비해서 구멍이 있는 것들이 표면적이 훨씬 많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죠? 예. 20배가 넓어져요. 표면적이 20배가. 그건 무슨 얘기냐면 20배 큰 침을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20배 큰 침을 쓰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 자, 구리선 하나가 있으면 저항이 커져서 전류를 흘려내면 빨갛게 달궈져요. 그게 백혈구가 아니라 백열등이나 뭐 이런 거 하면, 예? 빨갛게 달궈져서 빛이 나는 것처럼 가닥이 하나면, 예, 한 가닥인 전선에 전류를 많이 흘려주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지나가려고 하니까 열이 난다고. 예, 열이 나요. 근데 100가닥을 해줬다. 그럼 길이 넓어지니까 저항이 줄어들겠죠. 예, 저항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침의 표면적이 작으면 우리가 전류를 흘려보내가지고 표면적에 대한 영향을 측정했을 때 저항이 이렇게 높은데 일반 침은 전류를 흘려보내줬을 때 다공성 침은 이렇게 저항이 낮은 거예요. 저항을 측정한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예. 아셨죠? 예. 그러니까 표면적이 넓어지니까 그만큼 많은 전류가 흘렀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돼요. 이해 가셨죠? 예.
그 다음에 이건 건너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챌린징했어요. 예. 그 표면적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예. 계산하는 방법이 실험적으로 있는데 파우더 같은 경우는 있어요. 장비가 있는데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이제 나이트로젠 가스를 써요. 가스를 한 층을 쫙 코팅을 해가지고 얼마나 코팅이 됐느냐 나이트로젠 분자가 그거 가지고 표면적을 기계적으로 계산을 하는데 그 장비를 여기에는 못 써요. 그러니까 그런 장비가 있는데 표면적을 계산하는 장비가 있는데 여기에는 못 써요. 근데 어려우니까 물감을 풀었어요. 쉽게 설명드리면 물감을 풀어가지고 다공성 침을 담갔다 빼면 물감이 홀 안에 슉 들어가요. 예, 그렇겠죠? 삼투압에 의해서 홀 안에 물감이 슉 들어가요. 코팅이 된다고. 그럼 구멍이 많으면 더 많은 물감이 들어갈 거고 적으면 덜 들어갈 거고 이게 그거예요. 예,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테스트 1번부터 7번까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물감을 먹은 게 표면적이 제일 넓을 거다. 예, 그 실험 방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30에서 30볼트라는 조건을 줬을 때 표면적이 가장 넓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 물감의 양을 가지고 표면적을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 표면적이 대충 20배가 넓어졌구나. 예, 이런 거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 혐오스럽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우린 바이오 하는 사람들인데 많이 혐오스럽지는 않죠. 야 이거 그래도 어떻게 과학자는 때로는 이런 것도 좀 참고 볼 줄 알아야 돼요. 예. 괜찮겠죠? 혹시 우리 애들은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잠깐 이게 다예요. 가장 혐오스러운 사진은. 근데 저는 하등한 동물이긴 하지만 쥐 되게 존경해요. 쥐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쥐 동물 실험용 동물들이 희생이 되는데 정말 죄송하고 존경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이 다공성 침을 만들어서 대구 한의대를 찾아갔어요. 대구 한의대를 찾아가서 한의사하고 얘기를 했지. 이건 전기화학이다. 그래서 이걸 테스트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한의사 중에 한 분이 그거 진짜 나도 그렇게 생각해왔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테스트를 통과해야 이걸 더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테스트가 뭐냐면 요 쥐 발에 이 침을 꽂은 거예요. 그죠? 쥐의 발에 침을 꽂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척추에 카운터 일렉트로드라고 전극이 2개가 있어야 돼. 그래가 전류가 흘러야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전극은 하나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다 전극은 2개가 있어야 돼요. 양전극, 음전극 이런 식으로 다 2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 전극을 침으로 하나 꽂았으면 척추에서 카운터 일렉트로드 상대 전극을 하나 꽂아야 돼. 척추에. 그러고 나서 얘를 이제 침을 딱 꽂아놓고 이제 흔들어주면 쥐가 신호가 가는 거지. 손에 자극이 오네. 그리고 척추를 통해서 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척추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몸에서. 그래서 전기적인 신호를 우리가 이제 기계로 측정하는 거예요. 이 한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일반 침을 썼을 때 전기적인 자극이 고작 이 정도인데 다공성 침을 했더니 전기 자극이 5배는 커진 거야. 그래서 우리 이론이 맞다. 표면적이 넓어지니까 그만큼 신호의 양이 증폭됐구나. 이걸 본 거예요. 세계 최초로. 그래서 그럼 진짜 다음 테스트 가자. 이거 여기서 안 됐으면 야 일반 침하고 똑같잖아. 그러고 끝났을 건데 이거 진짜 황당할 정도로 재미있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대구한의대는 뭘 잘하냐면 알코올 중독을 치료해요. 침으로. 그러니까 담배 끊을 때도 침으로 하고 알코올 중독, 코케인 중독 다 그런 걸 침으로 이렇게 많이 치료를 하는데 알코올에 중독된 쥐를 실험을 한 거예요. 알코올에 중독된 쥐를 침으로 치료를 한 거예요. 쥐한테 막 술을 먹이는 거지. 그래갖고 중독이 됐을 때 침으로 이제 치료를 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트레모 액티비티라고 일종의 수전증 같은 거예요. 일종의 수전증 같은 건데, 치료를 안 하면 이만큼이에요. 400 정도 돼. 근데 일반 침으로 치료하면 요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이 수전증 같은 게. 근데 다공성 침으로 했더니 더 떨어진 거예요. 치료가 훨씬 잘 된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래. 한의사들이 이게 진짜 효과가 있구나. 그러고 나서는 이제
논문을 내면 논문을 심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사하는 사람들이 니들이 주장한 것처럼 표면적이 20배로 증가했으면 진짜 표면적이 20배인 침 갖고 한번 비교 실험을 해봐라. 그러면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아이고 대침이 있어요. 이렇게 대침. 예. 못같이 생겼어. 실제로 사람한테 써요. 예. 근데 아프지, 혐오스럽지. 그래서 많이 안 써요. 근데 실제로 대침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파는 대침을 산 거예요. 이게 대못을 자른 게 아니고 이 침의 표면적이 이만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의 혈자리에 침 20개를 꽂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지. 예. 그래서 이거 가지고 코카인 중독 실험을 해요. 코카인 또 쥐한테 코카인을 막 먹여가지고 헬렐레 할 때. 예. 내가 웃으면 안 되는데. 웃지 마. 이 신성한 거예요. 쥐 동물 시험은 실험이라고 하네. 시험. 신성한. 과학자는 신성한. 그래서 봤더니 대침물로 치료한 것과 다공성 침으로 치료한 것만큼 효과가 똑같다. 예, 이게 보여준 거 동그라미하고 역삼각형이 효과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치료하기 전, 치료 후. 그래서 이제 증명을 한 거지. 표면적은 같지만 사이즈가 작은 침으로 했을 때 치료 효과가 똑같다. 이걸 증명한 거예요. 그렇다면 통증은 어떠냐? 일단 침이 지금 혐오스러운 이유는 아파서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주사 맞을 때 주사 맞기 싫은 이유가 별것도 아니지만 아프잖아요. 그래서 궁둥이 세게 때리면서 하잖아요. 그게 침을 맞기 싫어하는데 일반적인 침을 쥐에다 꽂으면 그 통증을 어떻게 쳐요? 통증은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관우 같은 사람은 아까 화타가 치료할 때 그냥 바둑 두면서 모른 척하고 할 정도로 통증을 모르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침 근처만 가도 막 아파 이럴 수 있잖아요. 그 통증은 좀 상대적인 건데 쥐한테 이제 통증 실험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쥐가 소리를 질러. 이게 아프니까 꽥꽥 소리 찍찍찍찍찍 하고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그걸 재는 거야 통증을. 그래서 일반 침으로 쥐의 통증을 치료하면 이거 그 레코드한 거예요. 그래서 까만 게 아파 이거 아야 이거예요. 일반 침으로 했을 때. 그 이제 다공성 침으로 하면 조금 더 아팠나 봐요. 조금 더 소리를 질러. 아야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대침을 쓴 거예요. 대침. 아까 그 대침 큰 대모침. 이게 그거 비명. 나 죽이려고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뭘 얘기하냐면 표면적은 대침과 같은데 통증의 강도는 일반 침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대침을 쓰면 치료가 더 잘 된 자는 문헌에 나와 있어요. 근데 혐오스럽지. 어떻게 대못을 받겠어. 근데 대못이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쓰지만 다공성 침을 쓰면 그만한 효과가 있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이게 2016년에 나간 첫 번째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의사분들하고 이게 회의를 해요. 오늘 이게 유튜브에 나가면 이제 양의사분들이 뭐 막 들고 일어날지도 몰라요. 근데 과학자로서의 접근이기 때문에 그런 걸 증명해 나가는 게 하나의 그 저희들의 역할이고, 뭐 현대의학이다, 동양의학이다 그거 구분하고 뭐 이러자고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한의사분들을 모아놓고 이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여러 고증을 통해서 보면 6,000년 동안, 그러니까 그 긴 시간을 동양 의사들이 사기를 쳤을 거라고 난 생각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했을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되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그 중증 병을 아주 나쁜 병들을 뭐 수술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 진찰한다거나 하는 기술들이 되게 적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에 걸리든 뭐 어떤 나쁜 병에 걸리든 우리가 문진을 통해서 어디가 아프냐, 그다음에 색깔의 변화, 혀, 눈, 피부 이런 걸 변해서 간이 안 좋구나, 콩팥이 안 좋구나. 그럴 땐 어떤 탕약을 쓰고 침을 쓰고 그게 다 나와 있고 현대의학하고 잘 맞아요. 현대의학하고 잘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신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현대의학을 하시는 분들도 문진을 할 땐 기계적인 분석을 하기 전에는 다 눈으로 보고 어디가 불편하시군요. 뭐 콧물을 흘리고 뭐 기침하고 대충 감기인가 보다. 뭐 편도선이 붓고 뭐 등등등 다 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암이 치료가 된다고, 암 같은 질환들이 치료가 된다고 돼 있는데 암에 도전해 보자. 이게 굉장히 챌린징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침을 치료한다고, 침으로 한다면 통증 정도인데, 예. 마취도 해요. 침으로 마취도 하고 뭐 다 하는데, 세계 최초로 우리가 암이 치료가 되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보자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 흔쾌히, 예, 승낙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초기 암을 치료했던 경험이 있는, 예, 그런 한의사분하고 같이 하게 됩니다.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는데 마찬가지로 G가 또 희생이 돼요. HT7은 이 신물현이라 그래요. 여기 있는 이게 마음의 문은, 예, 마음으로 통하는 혈자리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혈자리가 되게 많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그냥 간단하게 암은 마음의 병이다 이렇게, 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 많은 혈자리 중에 365개 정도의 혈자리 중에 하나를 택해. 너무 많이 하면 이게 힘들어요, 실험이. 그래서 가장 효과가 좋다고 보아지는, 예, 예, 혈자리 하나를 딱 정하고 신문혈. 그 다음에 그 옆에 대조군으로 아무데나 찔렀더니 다 된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대조군으로 아무것도 아닌 혈자리 하나를 두 군데를 정해가지고, 예,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G에 들어가는 그 침에 대한 분석을 한 거고, 이번엔 암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힘들고 장시간의 실험이 필요해요. 장시간에. 그래서 이것도 우리 G 희생된 동물한테 되게 고맙고 죄송한 얘기지만 어쨌든 아족시메테인이라는 발암물질을 먹여요. 아족시메테인이라는 발암물질을 먹이면 대장암에 걸려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노출되면 안 되지. 근데 실험하는 사람들 항상 그런 위험에 노출이 돼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 어쨌든 조심해서 이제 모델을 만들죠. 초기암, 이니시에이션, 초기암과 말기암으로 나누는데, 예, 아무것도 이 발암물질을 넣지 않은 쥐와 4에서 5주 정도 발암물질을 먹인 쥐, 예,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4에서 5주 정도 발암물질을 먹이면 얘네가 대장암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데, 초기에 침을 놓은 그룹과 45주에서 48주가 지난 다음에 침 치료를 하는 거예요. 45에서 48주 지나면 이제 말기암까지 가는 거예요. 예, 초기에 발암물질 먹이고 40 몇 주 지나면 이제 대장암이 엄청 커지는 말기암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침 치료를 했을 때 어떤 성과가 없으면 그냥 없나 보다 그리고 끝나는 거고, 성과가 있으면 이거는 굉장한 디스커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박사님이 이걸 보고 굉장히 놀래. 초기에 어떤 암에 대한 증상을 설명할 때 맥관 군집 현상이라는 거를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 세포는 이런데 얘네들이 이제 발암물질을 많이 쥐가 먹어서 비정상적인 세포를 이렇게 군집 현상을 보여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암세포로 점점 자라나는 거지.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느냐 하는 거를 침 치료를 통해서 초기에 본 거예요. 놀랄 만한 일은 이 I5에서요. 다공성 침으로 했더니 그 수치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암세포로 막 변화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가진 이런 초기 증상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놀라운 결과를 보고 암 연구를 하신 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 약물이 아니고 암을 침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그냥 간단한 재미있겠다 해서 될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 그분은 그런 한의학적인 그건 없으니까 될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고 재미있겠다. 가능성도 있겠다. 되면 대박이겠다. 예. 그래서 보니까 초기에 어떤 세포들의 어떤 변화가, 예, 훨씬, 예, 적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지. 예. 이건 뭘 얘기하면 예방할 수도 있겠다. 예방. 예. 우리가 병원에 자주 가지 마세요.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병원에서 대기할 때도 애들이랑 차 안에서 기다려. 소아과에 뭐 놀이방도 있고 다 있지만 5만 가지 병균이 다 떠다니고 다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모르는데 거기서 30분이나씩 기다리지 않아요. 그냥 대기표 하나 받아가지고 차에 가 있거나 내가 혼자 기다리지 그 안에서. 예. 어쨌든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프고 나서 병원 가서 고치면 몸도 손상이 와요.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보시고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 몸 밖에서 만들어진 알약은 화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합성된 케미칼이기 때문에 분명히 부작용이 있어요. 아스피린이나 뭐 다 검증된 것들도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합성하는 100% 순수하다. 0.001% 어떤 게 들어있는지도 알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알약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암에 걸렸을 때 뭐 방사선으로 치료한다 그러면 건강한 많은 세포들이 다쳐요. 그런 걸 약물로 치료. 그러니까 이 대체의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인기를 얻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건강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정도가 됐을 때는 이런 게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프기 전에 손 자주 씻는 거 간단한 예방이잖아요. 90% 이상의 우리가 그 질병으로부터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예방할 수 있는데 손 안 씻잖아요.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이게 굉장히 사고 방식의 차이예요. 근데 손만 씻어도 예방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방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가능성을 증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암이 좀 진행이 되면 베타카테닌이라는 걸로 이제 암의 진행 정도를 또 체크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일반 침을 이용했을 때 이 동글동글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암으로 발전하는 어떤 그런 것들인데 잘 없어지지 않다가 이 다공성 침으로 했더니 그런 베타카테닌의 익스프레션이 굉장히 많이 없어진 거예요. 이건 이제 거의 말기암 수준에 왔을 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대장을 꺼내 갖고 잘라서 튜머의 사이즈를 재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암은 커지지 않거나 전이가 안 되면 죽을 때까지 안고 가도 돼. 문제는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고 커져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치료 방법은 수술해서 암을 잘라내거나 커지지 않게 작게 어떤 약물적인 방법으로 작아지게 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겠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야. 걔네들도 암 자체로 봤을 땐 자기들도 멀쩡한 살아있는 세포거든. 근데 이제 그게 이 사람을 더 병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 말기암 대장에서 그 암의 사이즈를 측정해 봤더니 다공성 침을 썼을 때 암의 크기가 이렇게 줄어드는 걸 확인한 거예요. 놀라운 일인 거죠. 놀라운 일인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쥐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실험이 아니고 사람은 문헌에 6,000년 동안 했다고 나와 있지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과학적인 근거를 잡기 위해서 쥐 실험을 한 거지. 당장 침으로 다 되지 않을까요 하는 거 덤벼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인 논문일 뿐이고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한의원에서 침과 탕약으로 암을 치료하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그 한의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고 계세요. 근데 사이언티픽한 근거를 제시한 거는 세계 최초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임상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대전에 그 둔산 한방병원에 암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를 보고 한의사분들이 임상 시험을 해보자. 근데 이게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그동안 못했어요. 쥐는 가능해요. 우리가 만든 걸 바로바로 테스트할 수 있는데 사람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의료기기가 승인을 받아야 돼.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고, 뭐 몇 가지 독성 평가도 해야 되고 막 거쳐야 돼요. 그거 다 통과하고 나서 이제 임상 시험을 할 수가 있는 게 다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논문이에요. 이게 암 치료를 했다는 그 첫 번째 논문이고 여기에 이제 이봉효 한의사 김은주 박사님 제가 이게 있고 저는 이제 소재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신문에도 났어요. 신문에 이렇게 한의사분 이분이 이제 그 혈자리를 처음에 주장하신 분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훌륭하신 분.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그거는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석에서 드릴 거고 이 논문이 이제 사이언티픽 리포트는 그 네이처 자매주 중에서 좀 조그만 건데
1년에 한 2,000편 이상의 암 관련 논문이 들어와요. 예, 논문이 나가는데 그 중에 그 가장 많이 본 논문 중에 하나로 뽑혔어요. 예,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에서 바로 캡처하고 이제 그 인증서를 받았는데 그만큼 암에 걸리면 굉장히 괴로운 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예, 그럼 갑자기 시한부 인생이 된 것 같은 느낌 딱 들고 심한 경우엔 아무런 심틈도 없다가 증상도 없다가 갑자기 암인데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러면 그거 얼마나 비참하겠어. 예. 그러니까 암에 대한 연구라든가 관심은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약을 치료하는데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 무지하게 고통스럽죠. 머리카락 다 빠지고 고통스럽고 토하고 뭐 그런데 거기에다가 방사선 치료까지 해봐요. 예, 다른 암이 유발돼요. 예. 굉장히 그 부작용이 심하고 특히 노인분들은 암에 이게 저항력이 약하기 때문에 또 암에도 많이 걸리세요. 그러면 요즘 같이 그 연세가 늘어가는 추세에서 고령 인구가 많은 추세에서는 개복 수술도 힘들어요. 개복 수술도 힘들고 약물도 힘들고 그래서 대체 의학이 각광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찔러 넣으면 되는 거지 찢어서 수술할 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더 효과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이제 제가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뭐 몇 가지 다양한 이거 이제 이게 임상 시험을 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특허하고 경희대 한의대하고도 공동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IRB라는 승인을 받아서 임상 시험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독성 평가랑 뭐 이거 거쳐서 의료기기 제조 인증서를 받았어요. 여기까지 받으면 끝이에요. 여기까지 받으면 상품화할 수가 있어요. 의료기기 제조 인증서를 받아서 이게 프로토타입으로 포장까지 한 거예요. 요거 수지침, 요거 이제 일반 침 이렇게 해갖고, 그런데 이걸 하루에 몇 개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침을 원하는 한의원이 많이 있는데 몇 개 못 만들어가지고 지금 저기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과제를 하나 받았는데 이걸 대량 생산하는 거. 하루에 이제 한 몇십 개 못 만들다가 보통 한의원에서 2,000개 써요. 하루에 2,000개 써요. 그러니까 물량을 못 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고 하루에 10만 개. 그래야 이제 병원에 뿌리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론 이제 지금 어떤 논의가 되고 있냐면 현대의학과 동양의학을 통합하자. 중국이나 일본이나 대만 이런 데는 이미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아직 통합이 안 돼가지고 약간 좀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고 오히려 양한방 통합이 됨으로 해서 환자 맞춤형 중요한 건 환자거든. 중요한 건 환자예요. 환자가 예방이 되거나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께서 본인의 어떤 그런 걸 좀 내려놓고 환자 위주로 접근을 해서 양한방 통합이 되고 이런 과학적인 결과가 나오면 굳이 제가 약물을 안 쓰더라도 그럼 초기니까 침을 맞으세요라든가 뭐 여러 가지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에 그래서 중요한 것들만 골라가지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연구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고 그 외에 많은 다양한 침과 관련된 연구들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소재를 바꾸고 그다음에 나노 기술을 적용하고 그래서 중증 질환을 치료한 거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동물 실험을 통해서 낸 거는 최초다. 이것이 뭐 사람한테 또 좋은 효과가 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